클럽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지자체별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의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이들은 아예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또 유흥시설의 집합 금지 명령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기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가 먼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우선 최근 이태원 6개 클럽과 논현동의 수면방, 종로구 익선동 소재 식당 방문자에게는 대인 접촉 금지 명령과 함께 즉시 감염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클럽과 스탠드바 등 유흥지점과 콜라텍 1236곳에는 오는 24일 자정까지 14일간 유흥시설에서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사실상 영업 정지와 같습니다. 도와 시군 그리고 경찰서는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인접한 천안과 아산 등 지역 유흥시설로 내려가자는 움직임이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흥시설이기 때문에 춤이나 이런 것들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라면 방역 지침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대전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재유행을 막기 위해 대인 접촉 금지와 클럽 등 유흥시설 집합 금지 명령을 발동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이른바 감성주점도 상황에 따라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충북도 도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충청에 이어 영남권 광역지자체도 역시 2주간의 집합 금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클럽 방문자가 18명으로 나타난 대구는 다중 밀집 접촉 시설에서 안전거리 확보가 안 되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고 경남도 집합 금지 명령과 함께 클럽을 포함한 이태원 지역 방문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기웅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협할 수 있는데 왜 그들은 검사를 거부하고 숨었을까요? 그곳에 다녀왔다는 게 그래서 검사를 받은 게 알려질 경우 행여 낙인 찍히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작용할 겁니다. 정부도 이 때문에 특정 집단을 향한 비난과 혐오를 멈춰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고 코로나19 검사 때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신재용 기자입니다. 이태원 유흥시설 집단 감염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사회적 소수자인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과 혐오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비난 이런 부분들은 방역 당국에서 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절대 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확보한 명단 5,50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이들 중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 탓에 자발적 검사를 망설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익명검사를 포함해 확진 판정 시에도 불필요한 동선 공개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클럽 언급 대신 이태원의 유흥시설을 방문했다고만 하면 무료로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자가 원하면 이름 대신 검사를 받은 보건소의 번호를 부여해 익명을 보장해주겠다는 겁니다. 개인의 신분을 보호해주고 그래도 검사를 조기에 받게 해서 저희가 확진자를 한두 명이라도 빨리 찾는다면 실효성이 있고 효용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익명으로 검사를 받더라도 확진이 되면 추가 방역 조치를 위한 직장 알림과 자가격리는 이뤄질 수 있다고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집회 기부금 사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오늘 정의기억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할머니께 상처를 드린 것에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나온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윤미향 전 이사장이 떠난 뒤 할머니들이 느꼈을 서운함, 불안감,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습니다. 할머니께 원치 않은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 먼저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 집회 기부금의 사용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2017년부터 3년간 모인 22억 1,900여만 원의 기부금 가운데 41%인 9억 1,100만 원을 피해자 지원 사업에 썼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전 세계의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하는 추모, 교육 사업 등에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만을 위한 인도적 지원단체,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역사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성노제 문제를 단 한 줄도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정의기억연대가 일본이 주는 10억 엔을 할머니들이 받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도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합의 내용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기금의 수령 여부는 전적으로 할머니들이 결정하시게끔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지원 사업 수혜자 수를 99명, 999명으로 입력하는 등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실수였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회견에서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은 격앙된 듯 눈물을 보였고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피해자와 활동가들이 일궈낸 그리고 쌓아온 세계사적 인권 운동사를 이런 식으로 훼손할 수 있을까? 윤미향 당선인은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딸의 미국 대학 유학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에 대해 딸의 학비는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일부 무죄를 받은 남편의 형사 보상금으로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회견장 바깥에선 위안부 할머니들은 피해자가 아니라며 수요 집회 중단을 요구하는 일부 단체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정의연 측은 수요 집회는 분열과 갈등의 장이 아닌 기억 계승의 장이라며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에서 이른바 N번방을 처음 만들어서 운영했던 대화명 갓갓이 마침내 검거됐습니다. 24살의 남성이라는 거 말고 현재까지 알려진 게 없는데요. 이르면 내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때 처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입장료를 낸 회원들에게 각종 성착취물을 공유해온 이른바 N번방은 이후 박사방 등 유사한 불법 채팅방의 시초가 됐습니다. 바로 이 N번방을 처음 고안하고 운영했던 인물, 대화명 갓갓은 작년 9월 수능 준비를 하겠다며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2019년 2월경 갓갓이라는 닉네임이 N번방을 창설하게 되면서 널리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게 되고 많이 붙들어지게 되었습니다. 10대 청소년이다. 재수생일 것이다. 대체 어떤 인물인지를 놓고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던 갓갓의 정체는 결국 24살 남성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유력 용의자를 특정했고 지난주 토요일 이 남성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한 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24살의 나이와 남성이라는 사실 외에는 어디에 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남성이 자신은 절대 추적당하지 않는다고 자신해왔던 상황에서 어떻게 꼬리가 잡혔는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찰은 모방범죄 우려가 있어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갓갓은 현재 안동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입니다. 빠르면 내일쯤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하는 과정에서 그 모습이 처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갓갓의 구속이 결정되면 얼굴을 포함해 신원 공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입니다.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까지 붙잡히면서 범행 수법과 추가 공범 여부 등 남은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60대 경비원이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에 시달렸다면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고인을 위해서 추모 공간을 마련했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우이동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다 어제 새벽 극단적인 선택을 한 60살 최모 씨의 경비실 앞에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과일과 막걸리가 놓였고 주민들이 쓴 고맙다, 죄송하다는 글귀들이 창문에 가득 붙었습니다. 100이면 100사람 전부 인사하고 애들도 인사하고 강아지도 인사하고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미안해. 이웃 주민들까지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그런데 그냥 저희 아빠 같기도 하고 되게 좋은 분이셨다고. 주민들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21일 평행 주차돼 있는 50대 신모 씨의 차를 이동시키다 항의를 받았고 심 씨는 최 씨를 폭행한 뒤 관리실로 끌고 가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족들은 며칠 뒤 심 씨가 최 씨를 경비실 안에서 더 심하게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강력하게 폭행을 하고 그 강금 폭행을 해서 이 코뼈가 부러지고 10명을 풀어서 너를 안매장을 시키겠다. 최 씨는 가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하자 심적 고통을 호소해오다 어제 새벽 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지난 4일에도 이미 한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주변에는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경찰은 경비원 최 씨를 폭행한 혐의로 심 씨를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이며 심 씨는 이번 일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비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입주민의 청원이 올라왔고 오늘 저녁엔 주민들이 촛불 집회를 열고 최 씨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비 노동자 5명 중 1명이 입주민으로부터 부당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부분이 1년 미만의 계약 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포근한 거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 이 부분은 그 다음 계약 연장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주민들이 횡포를 부려도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다 보니 이른바 갑질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